자,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QR코드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해마다 직접 수능에 응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가 올해 벌써 18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는 좀 동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수능을 본 지가 열 몇 번이 됐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래도 조금은 친구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해마다 저희가 수능 응시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예, 들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많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은 영상 보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수능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267명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수강생 중에 2명 정도 나와가지고 자랑차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번 강좌 안내 좀 드릴게요. 현재 겨울에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강의 제목이 만인의 형식이란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진짜 뭐 잘하는 친구들이든 조금 도전자 입장에 있는 친구들이든 뭔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3월 15일에 개강하는 강의는 제목이 상황 판단이에요. 상황 판단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 국어와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이가 막연히 국어를 어려워한다. 아이가 막연히 국어를 못한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꼭 종결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문제의 원인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문제 원인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단순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되게 단순하고 명쾌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층위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생기고 예쁠수록 개성이 없고 못생긴 애들은 개성이 진짜 많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일차원적으로 어휘랑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락과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고요. 오늘 세 번째로 해드리는 얘기 어찌 보면 가장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자녀분들 글 읽는 거 보다 보면은 가끔 되게 답답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 정도도 모르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서. 근데 아버님, 어머님들의 세계랑 자녀분들의 세계가 아득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한 10년 단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강의를 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강의를 시작하던 시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소설을 읽을 때 친구들이 특별히 세계관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도 현대문학인 거 알고 계시죠? 일제강점기 소설도 현대문학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제 설명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인공이 닭광에 삐루를 먹었다라는 말 혹시 느낌 오세요? 닭광에 삐루를 먹었다? 좋은 거 드셨구나. 그냥 뭐 문장에 닭광에 삐루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단무지에 맥주 먹었다는 뜻이니까 그냥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냥 그런 의미 자체가 전혀 느낌이 안 오는 세계인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세계관들을 맞춰주는 작업들이 요즘 국어 교육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교과 자녀분들 교과서 바뀐 첫 해의 교과서 쓰고 계시잖아요. 이 교과서 바뀐 것과 관련해서 2022 개정교과에서는 공교육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구성원들이 잘 섞일 수 있게 하는 게 공교육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을 맞추기 위한 내용들이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앞으로 수능에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강의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수능 강의와 내신 강의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제 강의를 구성을 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동안 이렇게 평론이 나오다가 평론이 빠져 있어요. 근데 다시 2028 부터 이제 다시 평론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보실 수능에서는 다시 평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비 시행 평가라고 해 가지고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알려주는 가이드 시험이거든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해요. 교육청에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평론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문학 강의다 보니까 문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학 감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학 감상을 잘 못한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문학 감상을 잘 못한다는 말은 문학을 진짜로 잘 감상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에서 묻는 요소를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들을 계속 하고 있냐면, 수능 국어에 문학이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토론을 사실 꽤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능 시험을 직접 응시하기도 했지만 시험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수능 문항 분석으로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연구를 조금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데 예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문학은 기본적으로 애매하다. 그러니까 흑백의 논리를 다투는 수능 시험에서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문학을 빼고 문법이랑 비문학, 독서만 넣자. 이런 논의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학생들의 정서 함양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문학에서도 흑백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요소가 꽤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명백한 시간 논리나 공간 논리를 기준으로 문학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놓고 그렇게 학습하세요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뭘 통해서 보여줬냐면, 이번에 2028 학년도 예비시행평가의 평론 부분에 대놓고 보여줬어요. 문학에서 시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평론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렇게 공부하세요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학은 애매하지만 문제를 낼 때는 흑백의 정보로 낼 건데, 대표적인 흑백의 정보가 시공간 판단이니까 이걸 하면서 앞으로 학습하세요라는 가이드를 준 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친구들을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상을 잘한다라는 얘기, 감상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주인공의 어떤 감정에 동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올 만한 얘기에서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일 때 끄덕일 수 있고 다 같이 고개를 저을 때 고개를 저을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 드린다. 이게 강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다 1학기 때는 문학으로 하실 거고요. 2학기 때는 한 60%에서 65%의 분들은 문법을 하실 거고 나머지 35%는 독서, 비문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한 학년 윗 학년들은 문법을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국어는 학습 중요도에서 뒤로 조금 밀려 있으니까 최대한 나중에 문법을 하자라는 식으로 대부분 2학년 때 문법 학습을 안 한 다음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을 들으면서 수능 문법을 처음 접하거든요. 아마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몇 년째 언어와 매체 선택자, 문법을 선택 과목으로 치는 학생들 중에서 오답률 탑5 안에 꼭 문법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선 선택 과목은 되게 빨리 풀어야 되고 다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 단위 정오답률 분석을 했을 때
문법 문제가 정답률이 40%대 문법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이거 저는 문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법이 어려워서 그런 정답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학습의 시기가 느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시작한다는 말은 수능 D-300일에서 200일 후반대쯤에 문법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학습이라고 한다면서요. 배울 학자에 익힐 습자라고 하는데 학은 됐는데 습이 안 된 상태로 시험장에 갔어요. 그럼 학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들은 내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택 과목이 바뀌면서 일반 선택 과목의 화법과 언어가 이게 문법이거든요. 그러면은 고3 국어를 조금이라도 가르쳐 본 학교 국어 선생님들은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최대한 뒤에 하게끔 설계하고 싶으실까요? 앞에 하게끔 설계하고 싶으실까요? 그쵸. 앞에 하게끔 설계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약 65%의 학교들은 2학기 때 화법과 언어를 선택합니다. 근데 조금만 이해도가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화법은 진짜 쉽거든요. 문법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화법과 언어라고 2학년 2학기 내신 과목을 치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거는 뭐는 쓰리슬쩍 빼고 화법 쓰리슬쩍 빼고 문법 시험으로 내신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그럼 여름방학 때 문법 특강을 들으면 되겠군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마치 뭐랑 비슷하신 거예요. 수능 200 몇십 일 남았을 때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한 학년 위의 고3 친구들이랑 비슷한 거죠. 학은 됐는데 습이 안 된 상태로 시험지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문법은 겨울에 꾸준히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 해오셨어도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2학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문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과 별개로 문법 공부를 조금씩은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화법과 언어. 그렇지만 주로 화법과 언어를 선택하지만 내신은 실제로 뭐를 본다? 언어를 본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때 학습이 되려면은 지금부터 미리 조금 하셔야 된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바뀌면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랑 안 바뀌는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바뀌는 것들은 생각보다 문법을 일찍 공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단정형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지 저는 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합니다. 이거 무조건 유리해요. 자, 그다음에 그대로인 것들이 있거든요. 1학기 문학 시험에 수능이나 EBS가 외부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왜 EBS를 많이 출제하냐라고 했을 때 2학년 수업을 하시는 국어 선생님들이 2학년만 수업하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3학년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명이서 출제 교사가 들어가는데 한 분 정도는 그 3학년이랑 겹쳐 계신 분들이 가끔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외부 제재를 출제할 때 어차피 너네 큰 틀에서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내년에 수능 특강 할 거지? 나는 그냥 낸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어디서 미리 수업해 드리는 거예요? 올해 수능 특강에 수록된 주요한 작품들 제가 다뤄드리려고요. 어. 그래서 상황 판단에 대한 얘기들 저희가 이제 판단의 숲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드렸어요. 기본적으로는 학습 수준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게 강의 구성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친구들, 그리고 조금은 쌓여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조금 진심으로 정시를 준비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내신이 나빠서 정시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가 큰 뜻을 가지고 정시가 자기 길인 것 같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진짜 말을 참 잘 붙이는 것 같은 게 정시 파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 그쵸? 이 정시 파이터라고 말을 붙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랑 싸우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로 정시랑 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아예 학습 레벨이 0 이어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시행 평가 보여드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학 자체를 감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릴 건데, 여기서 문학 감상이라는 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랑 예상 외부 지문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평가원 그리고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품들을 조금 보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수능 강의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는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거 들어서 내신 외부 지문을 조금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미리 하면 좋으니까 문법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무게중심으로 따지면은 문학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문법은 30% 정도의 비율로 강의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특강 제재들 다뤄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클리닉 수업 이름이 질문의 숲이라는 클리닉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랑 저희 조교 친구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을 때 국어 클리닉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은 어떤 니즈를 가질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학생들은 유의미한 질문을 할 줄 모른다가 저희의 결론이었어요. 다들 학원에서 클리닉 문자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이가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간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시지만 실제로 클리닉 수업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아이가 질문을 해주면 질문을 받는다라고 대부분 안내를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국어를 오랫동안 강의해 본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가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는 질문들 어떤 건지 아세요? "선생님, 왜 여기서 답이 3 번이에요?" 소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거는 클리닉 때 유의미한 질문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의했고 저희 조교 친구들도 동의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물어봐 드리려고요. 저희가 물어봐 드리려고요. 언제까지? 친구들이 유의미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분명히 뭔가를 공부를 하면은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은 국어다 보니까, 한국말이니까 그냥 3 이랑 5가 애매해 가지고 자기는 "어떤 것을 고를까요?" 5 번을 해서 맞았으니까 다시 안 보는데,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려고요. "너 분명히 여기서 3 이랑 5를 봤을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3을 버리고 5를 버렸는지 중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봐 드리려고요." 이런 것들은 많은 질문을 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단순한 질문을 많이 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클리닉에 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날 하나만 제대로 배워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를 제대로 배우려면 자기가 의미 있는 질문을 했거나 의미 있는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의미 있는 질문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물어봐 드리는 클리닉. 그래서 클리닉 이름 제목이 질문의 숲입니다. 어,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수업 로고가 이렇게 숲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나오는 시간들도 있고요. 저희 조교들이 나오는 시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수능 국어 100 점을 맞은 저희 3년 수강생 제자도 같이 껴 가지고 질의응답 받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면은 뭐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차 과제물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주차 과제물을 내면 개별 오답 자료 같은 거 국어학원에서 많이 준다라고 소개를 좀 해 드려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국어학원에서 주는 개별 오답 자료랑 약간 다른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개별 오답 자료를 학원 수준에서 주면 뭘 많이 주냐면 영역별 분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차 과제물을 받았는데 고전 시가를 많이 틀리니까 "고전 시가 문제를 드릴게요."라는 말을 하는 거는
영역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 그런데 실제로 자녀분들 모의고사 틀린 거 유심히 한번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한 세트를 몰아 틀리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틀리거든요. 그럼 띄엄띄엄 틀리면 자녀분들은 여러 영역을 골고루 못 하시는 분이겠네요. 표정이 다 억울한 표정 지시죠. 그건 아닌데요. 막 이런 표정이시잖아. 실제로 친구들이 왜 띄엄띄엄 틀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특정 사고 영역에 대한 패턴이 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말들 중에 하나인데 자녀분이 국어 보기 문제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많은 국어학원에서 얘기하는 필살기가 있잖아요. 자녀분이 똑똑한데 자기 주관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보기 문제를 많이 틀린다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학생이 특정 기준점을 가지고 특정 대상을 판단하는 전문 용어로 비판적 사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비판적 사고 영역에서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에 대한 개별 자료를 준다는 것은 영역별로만 줘서도 안 되고 사고별로만 줘서도 안 되고 영역별과 사고별 분석이 동시에 들어가는 자료를 받아야지 유의미한 자료라는 거죠. 의미가 없는 행동들은 학생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과제물을 제공을 했을 때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를 틀리니까 고전 시가를 준다가 아니라 고전 시가에서 비판적 사고 영역을 틀려요. 그럼 고전 시가에서 보기 문제만 따로 뽑아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점을 치우기 위해서는 그 약점과 관련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직면시켜 줘야 되고 그런 형태의 수업을 함께 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어휘를 조금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어휘는 정말 어려워요. 이번에 제가 고2 수업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걸 모른다고라고 싶은 느낌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시조 읽어주면서 추풍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읽었는데 추풍이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자 가을 밤이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 하나가 학생이 와가지고 저 어떻게 추풍을 보고 가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이렇게 헉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상담하다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자기 아들이 가장자리라는 단어를 제일 좋은 자리라고 알고 있었다. 그럼 지금 표정들이 와, 쟤 진짜 뭐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표정이신데 제 일상생활이거든요. 네, 국어 강사는 좀 3D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조금 케어를 해드리고 싶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날마다 10문제씩 어휘 문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부분 아침 7시에 보내드리는 이유가 친구들 버스 타고 학교 갈 때거든요. 대부분 학교 갈 때 좀 이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쁜 아가씨가 뭐 춤추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런 거 보지 말고 단어도 조금 외우고 틀린 것 좀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 따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1학기 때 당장 필요한 거 뭐요? 문학 당장 필요해요. 그쵸? 미래를 위해서 당장 하면 좋은 거 뭐 있어요? 문법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문제를 풀 수 있게 가르치는 것들을 하시면 좋고 단순히 클리닉 와가지고 뭐 하다 가는지 모르는 건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유의미한 질문들을 해보거나 받아보는 체험들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수업을 설계를 했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